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위에서는 중국 기술이 올라오고 아래서는 중국 가격이 내려옵니다.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 배터리, 철강, 반도체가 압박받습니다. 중국이 침체하면 과잉 생산된 중국산이 염가로 쏟아져 나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국이 잘 돼도 위기, 중국이 망해도 위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정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숫자와 데이터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중국 산업의 리스크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드 보복, 미세먼지, 관광 에티켓, 문화 논란, 이런 건 정서적 영역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건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산업입니다. 배터리, 철강, 반도체, 태양광, 화학,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인가,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중국 싫어하니까 중국 제품 안 쓰면 되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는 전기차의 배터리, 여러분이 쓰는 태양광 패널, 여러분이 사는 제품들의 원자재, 이미 중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입니다. 한국은 배터리 강국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는 여전히 글로벌 톱티어입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CATL, BYD, 이 두 회사가 지금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를 보면 CATL과 BYD가 상위권을 강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LFP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한국은 3원계 배터리에 집중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 고성능 배터리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깁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반면 중국은 LFP를 밀었습니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고 열폭주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코발트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코발트는 비싸고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LFP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테슬라가 보급형 모델에 LFP를 채택했습니다. 포드도 LFP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도 고민 중입니다. 왜냐고요? 가격 때문입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LFP가 답입니다. 그리고 LFP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고성능 3원계로 프리미엄 시장을 노렸는데 시장은 가성비 LFP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소듐이온 배터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 리튬 대신 나트륨을 쓰는 배터리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트륨은 엄청나게 흔합니다. 바닷물에도 있고 소금에도 있습니다. 리튬은 특정 국가, 특정 광산에 집중돼 있지만 나트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CATL이 이미 소듐이온 배터리 대량 생산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중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소듐이온 배터리가 본급적으로 보급되면 원자재 공급망이 완전히 바뀝니다. 리튬 채굴 경쟁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시장을 선점합니다. 물론 아직은 변수가 많습니다. 성능이 리튬이온보다 떨어지고 양산 기술도 검증 단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이미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 3원계 배터리 기술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제 철강과 화학 이야기입니다. 2023년부터 심각해진 문제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항저우, 베이징, 상하이, 도시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뭐가 남을까요? 철강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입니다.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내수가 죽었습니다. 건설이 멈췄습니다. 철강 재고가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수출합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2023년 중국 철강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동남아, 유럽, 중동, 그리고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산 철강이 국제 시장에 쏟아지면 글로벌 철강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한국 철강도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마진이 줄어듭니다. 적자가 납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그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중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계속 지원한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줍니다.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좀비 기업이라도 살립니다. 왜냐고요? 고용 때문입니다. 중국 철강 산업에는 수백만 명이 일합니다. 이들을 다 실업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떠받칩니다. 결과적으로 치킨 게임이 됩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누가 더 많이 지원받나, 이런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한국 기업들은 버티기 힘듭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싼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가? 첫째, 원자재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정제에서 압도적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원자재도 중국이 가공하고 정제합니다. 원자재를 직접 통제하니까 원가가 낮습니다. 둘째, 규모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은 14억 명입니다. 신제품을 만들면 바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입니다. 시장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공급망입니다. 중국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자국에서 만듭니다.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류비도 줄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넷째, 인건비입니다. 이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중국의 노동 환경은 한국과 다릅니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약한 노동권, 이런 것들이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정책 지속성입니다. 중국은 20년, 30년 단위로 산업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됩니다. 배터리도 태양광도 전기차도 전부 장기 전략의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5년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지면 중국은 가격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됩니다.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성비로는 못 이깁니다. 중국이 너무 쌉니다. 그럼 프리미엄으로 가야 할까요? 고품질, 고가격 전략. 문제는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 이게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전기차는 디자인도 좋고 기술도 좋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안전성도 검증됐고 수명도 깁니다. 중국은 품질이 안 좋다. 이 말이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럼 대안은? 솔직히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향은 있습니다. 첫째, 틈새 시장입니다. 중국이 못하거나 안 하는 분야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수 소재, 초고성능 반도체, 의료기기 같은 분야. 둘째, 협력입니다. 중국과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는 겁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되 완전히 끊지는 않는 전략. 셋째, 정책 일관성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산업 정책은 유지돼야 합니다. 기업이 10년, 20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인재입니다. 결국 사람이 핵심입니다. 연구 인력, 엔지니어, 기술자, 이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4억 명, 한국은 5천만 명. 자본도 다르고 시장도 다르고 정책 지속성도 다릅니다. 총력전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잘 되면 한국 산업은 기술 경쟁과 가격 경쟁에서 압박받습니다. 중국이 안 좋으면 과잉 생산된 제품이 염가로 쏟아져 나와 글로벌 시장을 흔듭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국 변수는 한국에게 항상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중국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리스크를 전제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 분노가 아니라 계산, 이게 필요합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LFP가 대세가 되는 걸 보면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철강 과잉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철강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차세대 배터리 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기술에 베팅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산업 전략, 인재 양성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여러분이 투자하는 산업, 여러분이 선택하는 진로, 모두 중국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시장이기도 합니다.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10년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